호흡을 바꾸면 몸도 마음도 풀린다. 호흡근을 움직이려면 마시기보다 길게 내쉬기를 의식한다. 횡격막을 확실히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습득하자.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호흡근을 살펴봅니다. 호흡근을 움직이는 힘은 70%가 횡격막에서 나온다.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하는 복식 호흡을 의식적으로 실시해 깊고 안정된 호흡을 해보자. 횡격막은 숨을 마실 때 수축하여 아래로 움직이고 숨을 내쉴 때 느슨해지며 위로 움직인다. 이러한 상하 운동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횡격막이 단련되어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최근에는 복식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횡격막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반적인 복식 호흡 방법대로 숨을 마시며 배를 크게 부풀려 보세요 라고 하면 배를 못 부풀리겠어요 라고들 한다. 이럴 때는 속근육인 호흡근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견갑골을 움직여 흉곽과 호흡근을 연동해서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도록 안내한다. 복식 호흡을 하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 이유. 기본적인 복식 호흡법을 머릿속에 넣어두자. 복식 호흡이라고 하면 숨을 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배에 공기가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곳은 오로지 폐 안이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늑골 아래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내려간 결과이다. 횡격막은 장기가 위치한 신체 안을 가로지르는 막 형태의 근육으로 가슴과 배의 경계를 짓는다. 위쪽 공간은 심장과 폐가 있는 흉곽이다. 아래 공간은 위와 장, 간장, 췌장 등이 있는 복강이다. 숨을 마실 때는 횡격막이 긴장해서 수축하고 돔 형태였던 지붕이 내려간다. 그럼 폐 속의 압력이 낮아져 공기가 들어와 흉곽이 넓어지고 복강은 아래로 눌린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갈 곳을 잃고 앞으로 밀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른다.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이 느슨해지면서 위로 올라가 돔 형태가 된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 흉곽이 오므라들기 때문에 복강도 원래 자리로 내려가고 배도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때 생체 내에서 생기는 왜곡 상태라고 정의되는데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 요인은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용어는 혼동하기 쉽지만 각각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면 뇌에 시상하부로 전달된다. 시상하부는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제어한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적인 항상성이 유지되지 못해 체내 균형이 무너져 컨디션 난조를 일으킨다. 즉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 반응에는 심리, 신체, 행동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마음, 몸, 행동 중 어느 쪽에 반응이 나타나는지, 어느 정도로 반응이 일어나는지 각기 다르다. 뇌는 좋은 스트레스든 나쁜 스트레스든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부정적인 면만 떠오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트레스에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 수험 전에 너무 긴장해서 잠들지 못하는 식의 좋지 않은 반응도 열심히 준비한 이벤트를 하기 전 기분이 고조되는 좋은 반응도 내 입장에서 보면 모두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반응이다.
스트레스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신체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자극에 대해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반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에 맞닥뜨릴 때 우선 이 상황을 부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평가 과정이 일어난다. 부담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담이라고 판단되면 초기 단계에서 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려는 대처 노력이 시작된다.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대처를 잘하지 못하면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감이다. 잠을 자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피로를 가리킨다. 그 후 짜증에서 긴장감, 그리고 컨디션 저하, 두통이나 나름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우울감과 같은 순서로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화되면서 다양한 질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스트레스 관련 질환은 4가지 경로에서 일어난다. 첫째, 호르몬 불균형. 둘째, 자율신경 불균형. 셋째, 면역계 불균형. 넷째, 예측되는 위험행동 유발. 예를 들어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을 보호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면 혈당치와 혈압이 상승하여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스트레스 요인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을 높인다. 이로 인해 온몸의 모세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한다. 소화기 활동도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이 만성화되면 모세혈관의 혈류가 저하된 곳곳에서 세포호흡이 정체된다. 그 결과 심혈관 질환, 위장 질환 등이 발생한다. 게다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면역세포의 균형도 무너지는데 특히 림프구의 활성이 저하되기 쉽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고 암에 대한 면역 기능도 저하된다. 이 외에도 음주와 흡연, 폭식, 마약 등 건강에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사례도 많아 생활 습관병을 키울 위험도 커진다. 지금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질환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 책의 행동 비결을 실천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바란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즉시 심호흡. 스트레스를 느끼면 시상하부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심박수와 혈압이 오르고 호흡 횟수가 늘어나며 호흡이 얕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은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호르몬 폭주가 시작된다. 노르아드레날린에서 아드레날린, 그리고 코르티솔이 차례로 분비되기 시작하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악순환을 예방하려면 먼저 호흡을 하자.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을 깨우고 긴장과 분노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폭주를 재빨리 가라앉히게 된다. 깊고 긴 호흡을 계속 이어 나가기만 해도 긴장감으로 팽팽했던 기분이 차분해지고 평상시 모습을 되찾는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산책이 가장 좋다. 일이 바빠지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게 된다. 특히 컴퓨터 앞에 앉아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유지한 채 몸은 움직이지 않고 뇌만 움직이면 어느새 호흡은 얕아지고 뇌 안의 세포호흡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뇌에 피로가 쌓여 세로토닌의 합성과 분비가 저하된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스트레스에 저항할 때 큰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이 저하되면
왠지 짜증이 나거나 불안해지고 도중에 내팽개치고 싶어지는 식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세로토닌 분비를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햇빛 쬐기, 리듬 운동, 씹기를 꼽을 수 있다. 산책을 하면 햇빛 쬐기와 리듬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추천하는 시간대는 아침부터 낮 사이다. 하나, 둘, 하나, 둘, 리듬을 타며 경쾌하게 걷자. 터벅터벅 걸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일부러 거울 앞에서 활짝 웃어보자. 입꼬리를 올리기만 해도 뇌는 웃었다고 받아들인다. 김치를 발음하며 사진을 찍을 때처럼 입꼬리를 옆으로 최대한 넓혀 웃는 얼굴을 만들거나 광대뼈를 위로 올리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입으로 미소를 지어보자.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을 짓기만 해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웃음에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웃음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동영상을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자. 분노 폭발을 막으려면 화장실로 가자. 욱하고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5부터 카운트다운을 한다. 5초 정도로 기분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분노의 원인이 된 장소에서 일단 벗어나자. 회사라면 잠시 화장실에 가서 휴식을 취해도 좋겠다. 장소를 이동한 후 마음을 진정시키는 호흡법을 실천하면 분노의 힘은 꽤 수그러든다. 분노의 감정은 호르몬 연료가 없다면 오래가지 않는다. 분노의 감정을 높이는 호르몬은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인데 교감신경이 방아쇠가 된다.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을 막으려면 마음 챙김 목욕을 하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식욕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 많다. 스트레스로 살이 찌는 현상은 호르몬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나고 반대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감소한다. 세로토닌은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식욕 억제 스위치가 멈추게 된다.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폭주를 막으려면 10분 정도 욕조물 안에 어깨 부위까지 담근 상태에서 마음 챙김 목욕을 해보자. 앞에서 소개한 마음 챙긴 호흡법을 욕조 안에서 하는 셈이다. 마음 챙김을 실시하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억제되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스트레스로 마구 먹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겨도 먹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테니 그만두자라는 냉정함을 되찾는다. 어깨까지 담그는 전신욕 때문에 대사까지 활발해져 효과적이다. 평소와 다른 길로 귀가하는 것만으로도 뇌파가 편안해진다. 앞쪽 행동 비결에서 산책을 통한 세로토닌 상승 효과를 이야기했다. 정신 건강 면에서 더욱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방법은 걷기 명상이라고도 불리는 마음 챙김 산책이다. 마음 챙김이란 명상을 통해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둔 상태를 뜻한다. 뇌의 불필요한 회전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집중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지금은 우울증과 암 환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때도 활용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의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음 챙김을 연구 중이며 나 역시 참여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음 챙김을 8주간 실시한 뇌에서 편도체 부분의 회백질 밀도가 낮아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편도체는 불안, 슬픔, 통증 등의 감정에 관여한다. 회백질 밀도가 낮아진 현상은 그만큼 스트레스 자극에 반응하는 흔들림이 적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집중력과 대처 능력이 높아지는 기능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 챙김 시도로 뇌 안에서부터 기질적인 변화가 확인된 점은 이 연구의 큰 성과다. 내가 실시한 연구에서도 마음 챙김 전후의 자율신경과 호르몬 상태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마음 챙김 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의 피로가 크게 줄었다.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대처에 매우 효과적이다.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사람은 머리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장소를 이동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현재 위치를 파악하도록 자신의 의식과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특히 새로운 장소나 처음 가보는 길에서 해마는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번뜩임과 집중의 뇌파라 불리는 세타파가 높아진다. 명상과 마음 챙김에서도 세타파가 나오는데 특히 걸으면서 하는 마음 챙김 산책에서는 잡념에 휩쓸리지 않는 정신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마음 챙김 산책을 할 때에는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면서 잡념을 버리도록 한다. 스트레스로 피곤한 뇌를 편안하게 해주어 마음의 피로를 누그러뜨리자.